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경제학 1월달, 3월달까지 진행된 출제이론 완성반 강의고요. 일단 먼저 몇 가지 말씀드리고 그 내용 설명으로 들어가도록 합시다. 우선 이제 강의 목표를 보시면 경제학의 기본 개념 일반화 습득할 수 있도록 한다 돼 있는데, 제가 하는 어떤 방식은 일단 경제학을 좀 직관적으로 먼저 사고를 하고, 그 다음에 경제학의 기본 개념하고 일반화를 정리하는 작업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재하고 참고 교재는 어떻게 할 거냐면, 경제학 다이제스트라는 책을 일단 만들었고요. 책은 제가 볼 때는 사실은 분량이 훨씬 더 많았는데 이 분량을 시험에 최적화시키기 위해서 다시 최대한 뺐습니다. 그래서 부담을 최대한 줄이고 그 다음에 시험에 최적화할 수 있도록 교재를 만들었으니까 일단 여러분들이 잘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교재 이야기를 좀 드리자면, 보통 이제 교재를 선택할 때 있어서 기준은 시험 범위를 얼마나 커버할 수 있느냐, 이게 기준이 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문제는 이제 그렇게 하려면 단권화를 잘해야 되겠죠. 단권화를 무조건 합해만 놓으면 또 부담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시험에 최적화될 수 있도록 단권화가 중요하고요. 그렇게 하려면 단권화된 교재를 여러 번 반복해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딴 거는 모르겠는데 시험에 최적화된 교재로서는 제가 볼 때는 90%, 한 95%는 커버할 거다. 그리고 나머지 5% 정도는 뭐 다른 강의 자료라든지 이걸 통해서 커버를 할 테니까 일단은 이 교재를 가지고 계속 반복을 하시고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출 자료를 문제를 제공해 드릴 텐데, 올해 강의는 또 제가 이제 방법을 좀 바꿀 겁니다. 어떻게 바꿀 거냐면 기출 문제를 반복 출제해야 되고 제일 중요한 부분만 1, 3월달 일단 빼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이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시험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그 실전 어떤 적응 문제까지 한번 다뤄볼까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연습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제학 강의 일정은 여기 나온 대로 11주에서 내용은 끝나는데 12주차에는 모의고사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1월달, 3월달 정리했던 걸 가지고 모의고사를 언제까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 그런 것들을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종합반 신청하시거나 뭐 이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무료 온라인 강의가 있으니까 본인이 이제 좀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부분들은 선택해서 들으시면 되고요. 예, 활용들 좀 잘 하시면 좋겠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경제학 13년간 기초 출제표가 나와 있는데 이 출제표는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시험 공부를 준비를 하실 때 지금 문제가 약간 쉽다라고 느낄 수도 있는데 지엽적인 문제도 많이 나오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정리를 하시는 방법은 딴 게 아니고요. 일단 중요한 것만 집중적으로 하시고 한 문제 정도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 채워넣는 방법. 그래서 저도 이제 강의를 그렇게 할 거라서. 예.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주제들은 무조건 정리를 한다. 그리고 범위는 넓히지 않는다. 그래서 1년 만에 합격하는 방법은 딴 거 없습니다. 중요한 거 범위는 적은데 중요한 걸 정확하게 알고 쓰는 거,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시험 준비를 하셔야 돼요. 예. 자, 이것이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이고요. 경제학의 어떤 구조, 책 내용을 잠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일단 이제 경제 교재와 관련되는 목차 부분에서 잠시 말씀드리겠는데, 일단은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일단은 일부에서 경제학 기본 원리가 나올 겁니다. 그런데 이 경제학 기본 원리는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이거는 경제학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제학 기본 원리는 쉽다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는데 이쪽 뒤편 미시경제부터 적용을 못하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다 이제 학습을 하시는 분들이 여기서 공부 따로 하고 여기 다 따로 하고 다 따로 하거든요. 그럼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배웠던 내용을 활용을 해서 여기에 그대로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개별 경제 주체들에 대한 어떤 부분을 다루는 게 바로 미시경제다. 그래서 이 미시경제는 이제 잠시 뒤에 우리가 내용을 살펴볼 거고요. 거시경제는 방금 우리가 했던 경제학 기본 원리를 적용을 안 할 거냐? 합니다. 그래서 거시경제도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제경제, 개방경제에서도 경제학 기본 원리를 그대로 적용할 겁니다. 그래서 경제학이 사실은 생각보다 경제학 원론 수준에서 배우는 경제 원칙이나 내용들은 복잡하진 않아요. 다만 이걸 이제 너무
공부를 반대로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론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그래프를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을 이제 보는 거예요. 그렇게 돼버리면 경제학을 실질적으로 활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좀 주의를 드리고 당부를 드리고 싶은 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좀 따라와줬으면 좋겠다. 그럼 경제학이 어떤 과목보다도 더 쉽게 정리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용 말씀드렸고요. 이제 한번 시작을 해봅시다. 경제학의 기초라고 하는 파트가 있는데 오늘 자료를 보시면 기출 문제가 아마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제 경제학 다이제스트라는 책을 통해서 정리를 하는데 우선 경제학의 기초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경제학 전반에 적용되는 원리들을 이해하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파트는 대단히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정리를 좀 하셔야 됩니다. 자, 우선 이제 첫 번째 제목부터 한번 이야기를 살펴볼까요? 첫 번째 제목에 보면 이제 경제학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여기 파트에서는 이제 경제학의 특징, 그 다음에 경제학의 역할, 기능들, 그 다음에 경제학의 어떤 구조들 이런 것들을 말씀드릴 겁니다.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일상생활로 경제 현상을 연구한 경제학이란 무엇인가라고 했는데 일단 이것부터 알고 계셔야 돼요. 경제학을 왜 공부해야 될까? 경제학을 왜 공부해야 될까라고 묻는다면 민주시민 자질 중에 제일 중요합니다. 이유는 뭐냐? 국가가 예산을 제대로 쓰고 있는지, 국가의 경제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런 내용들이 전부 다 경제와 관련되죠. 그런데 경제학적인 기본 지식이 없으면 국가가 예산을 제대로 쓰고 있는지, 그 다음에 국가가 경제를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경제학은 민주시민의 필수적인 지식이면서 역량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경제현상은 다양한 영역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주류경제학 하시는 분들이 자꾸만 경제학을 가치 중립적으로 이해를 하시고 다른 정치나 사회 문화와 관계없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안 그렇죠. 왜 그러냐면 경영학을 하시는 분들은 요즘에 문화 트렌드하고 경제 사정을 굉장히 연결을 많이 짓고요. 그 다음에 사회 현상과 또 경제 연결이 짓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경제 현상이 사회와 동떨어져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치와는 아주 밀접한 관련성이 있죠. 지금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획재정부가 정치적인 역할을 하는데 경제와 관련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한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의료 민영화, 공기업의 민영화 이것도 역시 정치와 경제가 연결되어 있는 이야기들이잖아요. 그래서 경제 현상은 다양한 영역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하시고요. 이걸 좀 이해를 충분히 하시면 좋겠다. 그러면 이제 경제학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라고 하는 기본 가정인데 경제학의 기본 가정은 일단 항상 이제 모든 학문적인 접근은 어떤 인간에 대한 이해부터 시작됩니다. 경제학에서 이야기하는 인간성이라고 하는 건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건데 경제학의 인간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이제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 저 끝에 나와 있죠. 개인의 바로 이기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인은 자신이 이득을 보고 손해를 보지서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면 이제 어떤 상황에서 이제 경제학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느냐라고 한다면 당연히 희소성이라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 희소성이라는 말은 절대적으로 자원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절대적 빈곤이라는 말이 있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소득 자체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희소성이라는 말도 상대적인 겁니다. 이 희소성이라는 말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내가 갖고 싶어하는 욕망과 자원을 비교했을 때 이 자원에 비해서 욕망이 더 크다는 이야기예요. 이거를 이제 주류 경제학자들, 기능론자들은 이게 바로 인간을 성장시키는 동력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거든요. 왜? 나 지금 현재 슈퍼카를 타고 싶어. 그럼 슈퍼카를 타고 싶으면 열심히 일을 해야 되잖아. 슈퍼카를 타고 싶은 욕망이죠. 그래서 이거는 슈퍼카를 타고 싶은 욕망인데 자원은 돈이 부족하다. 그러면 이제 인간을 하여금 어떻게 되죠? 경제 활동을 열심히 하게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제 희소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거죠. 돈이 부족한 사람은 결국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껴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효율적으로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 희소성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결국 직면하는 문제는 결국 뭐냐? 경제 문제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국가도, 기업도, 개인도 이 희소성이라는 상황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그럼 이 희소성이라는 상황에서 경제 문제를 접근을 하고 이 경제 문제를 다룰 때 내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선택에 대한 원칙들이 있다. 이게 이제 미시경제학의 가장 기본 틀이에요.
그러니까 미시경제학의 모든 내용들이 다 그런 식으로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하나씩 이해를 해야 되겠죠. 소비자는 어떤 인간성을 가지고 있을까? 이기심. 소비자는 어떤 상황에 직면했을까? 희소성. 소비자는 지금 현재 어떤 원칙을 가지고 소비를 할까? 그게 바로 이제 소비자 이론입니다. 생산자 이론은 어떻게 되느냐? 생산자는 어떤 이기심을 가지고 있지? 이윤을 많이 벌고 싶어. 어떤 상황에 있지? 희소한 사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경제 문제에 직면하지? 뭘 생산할까? 그리고 어떤 원칙에 따라서 하지? 이게 바로 이제 생산자 이론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제 그대로 이해를 하고 그대로 투영을 시키면 되거든요. 경제학은. 그러면 경제학은 그때부터는 쉬워져요. 그런데 문제는 소비자 이론, 생산자 이론 이게 다 따로따로 이해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냐? 구조도 안 만들어지고 경제학이 자꾸만 어려워집니다. 암호처럼 여겨지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기억을 해야 될 거는 이런 개인의 이기심을 정당화하는 도덕적 윤리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정치에서 우리의 시험에 나왔던 거죠. 그게 바로 뭐냐면 여기에 나와 있는 공리주의, 바로 쾌락주의 같은 겁니다. 이기심을 윤리적으로 정당화시키는 철학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제도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봐야 되느냐. 제도는 뭐죠? 경제제도. 결국은 경제학은 경제제도인데 우리가 처해 있는 경제제도의 가장 기본은 뭡니까? 바로 자본주의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현재 초중고 교육도 그렇고 대학 교육도 그렇고 자본주의를 제대로 설명한 책이 없어요. 그런데 자본주의를 제대로 설명한 책은 뭐냐? 마르크스의 자본론이거든요. 그런데 마르크스 자본론을 교육 못하잖아. 못한다고 지금 가정하고 있으니까 자본주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해주죠. 그러니까 자본주의를 이해를 못하니까 경제학이 자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자본주의에 대해서 기본적인 이해만 하시면 되는데 그건 나중에 강의 때 차근차근하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구조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일단 경제학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인간성이 뭐냐? 두 번째는 어떤 상황에 직면해 있느냐? 소비자이든 국가이든 생산자이든 그 다음에 이들이 직면하는 경제 문제는 결국 경제 원칙에 따라 해결을 하게 된다. 그럼 그 경제 원칙은 뭐냐? 그 다음 마지막으로 네 번째 경제제도 자본주의 전제하고 있다. 특히 기업과 관련되는 부분 이 부분이 중요한데 기업은 당연히 뭐죠? 주주 자본주의입니다.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주 자본주의라고 하는 걸 이해를 하고 있는 구조. 그래서 이걸 잘 머릿속에 오늘은 잘 정리를 하고 가셔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경제학이란 도대체 뭐 하는 거냐? 경제학이란 방금 이야기했던 이 문제를 해결하고 분석하고 다루는 학문이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나온 대로 경제 주체가 희소성과 경제 객체를 대상으로 경제적 행위 및 경제적 현상을 분석하고 예측하는 것, 이게 바로 경제학의 의미입니다. 좀 더 단순하게 이야기를 하면 경제 현상과 경제 문제를 해결하고 예측하는 학문, 이게 바로 경제학이다. 그럼 여기서 이제 제가 질문, 경제 주체는 누가 있죠? 소비자, 가계, 그 다음에 생산자, 그 다음에 외국, 그 다음에 국가. 그래서 경제 주체 하면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이 그림이 흘러가야 돼요. 가계가 있지, 생산자가 있지, 그 다음에 해외가 있지, 국가가 있지, 이거. 그 다음에 이제 희소성이라고 한 거 아까 말씀드렸죠. 욕망에 비해서 자원이 부족하다. 그 다음에 경제객체를 대상으로 한다. 경제객체는 뭐가 있을까? 이것도 막연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경제객체는 몇 가지를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자유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유재는 비용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제학에서 경제객체는 기본적으로 대가를 지불한다라고 하는 의미의 경제재라고 써요. 그런데 이것만 알아두시면 안 되고 나중에 소비자들이 쓰는 재화에는 소비에서 없어지는 재화도 있지만 소비에서 없어지지 않는 재화도 있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내구재랍니다. 그래서 경제객체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이 두 가지가 머릿속에 꼭 있어야 됩니다. 경제학 이해하기 위해서. 경제재와 내구재. 자, 그 다음에 이제 경제적 행위 및 경제 현상을 분석하고 예측한다고 되어 있는데, 오늘 오전에 아마 사회학을 공부하셨을 거예요. 사회학을 공부하시는데, 사회를 이해할 때 가장 기본적인 방식이 뭐냐면, 인간은 기본적으로 목적을 가진 사회적 행위를 한다는 겁니다. 사회적 행위는 어떤 거죠? 사람들을 만나고, 물건을 사고, 이야기하고, 대화를 나누고, 협력하고, 경쟁하고, 갈등하는 거죠. 이 사회적 행위 중에
밑에 있는 작은 범주의 개념이 뭐죠? 경제 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경제는 사회에 속하는 거니까. 그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경제 행위를 열심히 한다. 그러면 경제 행위의 가장 기본은 뭘까? 생산, 배분, 그 다음에 교환, 소비. 이 네 가지가 경제학에서의 가장 기본적인 경제 행위입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경제 주체들이 누구죠? 가계, 생산자, 기업, 그죠? 그 다음에 국내, 정부, 그 다음에 해외 이런 사람들이 생산하고 배분하고 교환하고 소비하는 것 이게 경제입니다. 이해됐죠? 자, 그러면 이제 저는 경제 행위를 할 때 어떻게 하느냐? 그게 바로 뭐냐면 경제 원칙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경제학자들은 이런 거죠. 소비 생활을 잘하는 소비자를 관찰하는 거예요. 그런 소비자들이 생활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선택을 하는지 보는 거죠. 그렇게 만든 이론이 소비자 이론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경제학의 목적은 당연히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경제학 연구 대상은 뭐냐? 방금 우리가 살폈던 건 다시 풀어서 이야기하면 제도적인 차원에서 뭐라고요? 자본주의 경제 체제. 두 번째는 경제 주체. 경제 주체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가계, 이젠 정리합니다. 기업, 그 다음에 정부, 그 다음에 해외. 아시겠죠? 가계, 기업, 정부, 해외. 그 다음에 경제적 행위. 경제적 행위는 뭐라고 했습니까? 생산, 배분, 교환, 소비. 자, 그 다음에 경제행체는 두 가지 기억하라고 했지. 경제재와 내구재. 자, 이렇게 계속 반복을 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1월달은 다시 한번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 건 1월달은 많이 읽어라. 1월달은 절대 암기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지 마시라. 왜냐하면 암기를 하시게 되면 1, 3월달 공부가 지치게 돼요. 그러면 그 다음 진도를 못 나갑니다. 왜냐하면 암기를 내가 달성 못했다. 그럼 나 4월달부터 뭐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데 새롭게 시작 못하겠죠.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1월달, 3월달은 무조건 반복을 해서 여러 번 앞면을 트고 내가 그 동네 가면 어디에 음식점이 뭐가 있고 카페가 뭐가 있고 이런 것처럼 경제학을 하면 경제학에 뭐가 있고 뭐가 있고 뭐가 있고 앞면을 트는 정도면 충분해요. 이해하시겠죠? 예. 자, 그 다음 세 번째 주제는 일상생활 속의 경제적 행위로 인한 경제 현상은 어떻게 전개되는가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복습하실 때도 제가 이렇게 제목을 만든 이유가 있어요. 잠시 생각을 좀 해보자는 거예요. 그럼 일상생활 속의 경제적 행위는 뭐가 있죠? 아까 이야기했던 생산, 배분, 교환, 소비죠. 여기 표시해 놓은 대로.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일상생활들을 계속 반복해서 해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경제적 행위를 하거나 경제현상을 만들어내는 경제주체는 누가 있느냐? 다시 정리할까요? 가계, 기업, 정부, 그 다음에 해외. 이해됐죠? 자, 그러면 이들이 이제 하는 어떤 경제적 활동과 그 다음에 내용들을, 주 내용들을 정리를 해놨습니다. 표를 정리를 해놨는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용어를 좀 기억을 합시다. 가계는 주 활동이 뭐죠? 소비입니다. 물론 소비만 하는 건 아닙니다. 가게도 생산 활동을 해요. 뭐 예를 들면 자급자족을 할 수도 있잖아. 나는 자연인이다. 뭐 이런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하는데 주 활동이 소비라는 겁니다. 주로. 그래서 이 주로라고 하는 말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로 소비 활동을 한다. 그럼 소비를 할 때 어떻게 하는데? 소비를 할 때 가게가 느끼는 만족감, 편익을 효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큰 개념 중에 편익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비용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소비자들이 느끼는 편익, 이걸 우리가 경제학은 뭐로 표현하냐면 효용, 유틸리티라고 표현합니다. 기업은 이 효용을, 편익을 뭐로 표현하냐면 이윤으로 표현합니다. 이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편익의 종류를 이제 학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가게는 효용이라는 편익을 극대화하는 노력을 한다. 기업은 이윤이라는 편익을 극대화하려고 한다. 그러면 정부는 뭐 하겠어? 국민 모두의 어떤 이익이죠.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공익이라고 하죠. 그냥 공익을 극대화하는 게 목표가 됩니다. 해외는 어떻게 되죠? 내가 교환을 할 거잖아. 그러면 나는
일본과 만약 교역을 할 때 한국이 더 이득을 많이 봐야 되겠죠. 이걸 뭐라고 합니까? 무역이익이죠. 그러니까 무역이익을 극대화하는 거. 이게 바로 해외의 편익이 됩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효용 극대화를 하고 이윤 극대화를 하고 공익 극대화, 이 각자의 편익을 극대화시키는 활동들, 이걸 우리가 뭐라 부르냐? 이렇게 실현되었을 때, 극대화가 실현되었을 때 합리적 소비, 합리적 생산, 그 다음에 국제수지의 극대화,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될 거는 순서는 어떻게 되느냐? 당연히 얘들을 하나씩 먼저 보겠죠. 그리고 전체 묶어서 국민경제라고 하는 걸 공부를 할 겁니다. 그리고 해외를 공부를 하게 되면 전체 개방경제가 됩니다. 그럼 우리의 목차 순서도 이렇게 돼 있겠죠. 경제 주체들별로 하나씩, 그 다음에 국민경제, 폐쇄경제를 전체적으로, 그 다음에 해외까지 포함시켜서 개방경제 전체를 다루는 목차 순서가 그렇게 돼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목차 순서도 아주 심플하게 잘 정리되어 있으니까 나중에 꼭 확인을 하시고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지금은. 아시겠죠? 특히나 경제를 처음 공부하신다면 많이 읽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경제적 행위의 대상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뭐죠? 경제객체입니다. 그죠? 그럼 경제객체는 아까 중요한 게 뭐가 있다고 했지? 경제재라고 하는 것과 내구재라고 하는 거죠. 저기 표시해놓은 거. 그래서 내구재가 왜 중요하냐면 내구재의 대표적인 사례는 소비자들 입장의 대표적인 사례는 자동차, 그 다음에 냉장고, 요즘에 보면 세탁기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 살 때 소비자들은 뭘 보고 사죠? 가격만 보는 게 아니라 무이자 할부인지, 만약에 이자를 부담한다면 몇 퍼센트 이자를 부담하는지 이걸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구재는 이자율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성이 있죠. 소비활동 중에. 그러니까 내구재가 중요한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관계가 되어 있구나. 당연히 소비자는 이자율을 고려해서 내구재를 사겠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대가 없이 지불하는 재화를 뭐라고 했죠? 자유재. 자유재.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재화, 경제객체는 바로 경제재다. 그런데 경제재 중에서도 뭘 꼭 기억해야 된다? 소비재 중에 내구재를 기억해 놓아야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경제 주체, 객체, 경제 행위에 대해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경제학의 가장 기본 전제와 원칙을 정리를 합니다. 희소성의 법칙은 아까 말씀드렸죠. 제일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2번. 여기에서 이야기했던 인간의 욕망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간단히 정리를 하면 인간의 욕망이 있고 자원이 있다면 뭐가 더 크다? 욕망이 더 크다. 이 상태를 우리가 희소성의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거죠. 지금 현재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질문을 던집니다. 갖고 싶은 물건을 한 5가지 골라라. 그러면 5가지 고른다면 뭐 1번은 노트북, 2번은 태블릿, 3번은 여행 뭐 쭉 나오겠죠. 그럼 그 중에서 5가지를 다 할 수 있는지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현재 가지고 있는 용돈이나 소득 가지고 5가지 다 할 수 있는지. 일반적으로 다 못하죠. 그러면 이 5가지 욕망이죠. 갖고 싶은 게.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은 5가지 못해. 한 몇 가지 할 수 있는지 그 다음 질문을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몇 가지 할 수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있는 돈으로. 그러면 2가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죠? 5가지 중에 2가지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럼 2가지를 선택을 하면 3가지는 어떻게 해야 되지? 포기를 해야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결국 이제 선택을 하면 항상 뭐지?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있는 희소성의 상황에서는 선택을 하게 되면 포기해야 된다는 원칙, 원리가 나오게 됩니다. 선택을 하면 포기해야 된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이 선택을 할 때 어떻게 선택을 해야 돼요? 상식적으로. 5가지 중에서 내가 제일 필요하고 나에게 가장 만족을 주는 2가지를 선택해야 되겠지. 그죠? 이게 바로 뭡니까? 합리적 선택인 겁니다. 자, 그럼 그 내용을 하나씩 정리를 해봅시다. 3번에 가시면 희소성의 법칙은 경제의 기본 전제다 되어 있는데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인간의 욕구는 욕망은 무한하다. 그 다음 2번째, 경제 자원 또는 수단은 제한되어 있다. 이 상황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 페이지로 가시면 희소성의 법칙이 경제적 행위에 미치는 영향이 뭔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경제적 행위는 뭐라고 했죠? 소비. 그 다음에 생산, 배분, 교환, 소비. 그죠?
그럼 일단은 여기서 제일 쉬운 게 소비니까 소비를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희소성의 법칙으로 방금 우리가 봤던 대로 선택의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번에 보는 대로 일상에서 경제적 행위는 합리적 선택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때 말하는 합리성은 뭐죠? 윤리적 합리성이 아닙니다. 수단적 합리성이라는 거. 이게 뭐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요.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우리가 보통 보면 뭐 합리적 소비를 해야 된다, 합리적 경제 활동을 해야 된다. 이게 마치 좋은 말 같은데 이게 좋은 말은 아니거든요. 그냥 수단의 합리성일 뿐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합리적이라는 말은 결국 뭐냐? 비용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절약의 경제 활동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자원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아껴 써야 됩니다. 절약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어떻게 해야 돼? 배분을 잘 해야 됩니다. 배분을. 아껴 써야 되고 배분을 잘 해야 된다. 이게 바로 뭐지? 요 맨 밑에 나와 있는 최대한 효율적 활용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우리나라 지금 현재 국가 예산이 1,000조입니다. 그러면 국가가 이 예산을 잘 관리하는 방법은 뭐예요? 아껴 쓰고 배분을 잘해야 되겠죠. 이게 이제 국가가 재정을 잘 관리하는 경제적인 원칙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말이고 이걸 이제 간단하게 우리가 식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없을까? 이걸 좀 더 간단하게 개념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 개념화가 바로 뭐냐? 최소 비용, 최대 만족이라는 거예요. 최소 비용은 어떻게 나오는 거죠? 절약에서 나오는 겁니다. 맞죠? 최대 만족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절약하고 효율적인 배분을 통해 나오는 겁니다. 이걸 이제 개념화 시키면 최소 비용, 최대 만족입니다. 기출문제에 자주 출제되는 거니까 반드시 꼭 기억하시고 경제학 전체에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최소비용 최대 만족이라는 경제 원칙인데 최소비용 최대의 만족에 대한 수준은 어느 정도냐? 그 다음에 언제 내가 이걸 결정을 내려야 되느냐? 순간이 있겠죠. 우리 이제 두 가지를 가지고 이제 판단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밥을 먹는다. 그럼 밥을 이제 한 공기, 두 공기, 요즘에 그렇게 먹는 사람 없으니까 그냥 숟가락으로 합시다. 한 숟가락, 두 숟가락, 세 숟가락 먹잖아요. 이걸 계속 먹어갈 거잖아. 그럼 어느 순간에 밥을 그만 먹어야 되는지 순간이 있겠죠. 그 다음에 지금까지 밥을 먹어온 누적된 양이 있겠죠. 이 누적된 양을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총량이라고 부릅니다. 이 순간을 뭐라 부르겠을까요? 이걸 한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소 비용 최대 만족을 얻는 순간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게 순간 찾을 때 한계 찾는 거예요. 그리고 총량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네가 5숟가락을 누적된 양, 그럼 밥으로 치면 한 100g을 먹었을 때 최대 만족을 얻는 순간이야. 그런데 그때 숟가락의 마지막은 3숟가락 먹었을 때 요 순간이야.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거죠. 그냥 우리가 있는 거잖아. 밥 잘 먹었다 이렇게 할 수 없잖아. 그럼 너 밥을 지금 이제 몇 숟가락까지 먹었을 때 최대 만족을 얻었을까? 그걸 찾아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최소 비용 최대 만족에서의 경제 원칙인데 이걸 앞으로 이해를 하려면 총량적 의미와 한계적 의미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총량. 됐죠? 그럼 아까 소비자가 얻는 만족이 뭐라고 했죠? 효용이라고 했잖아요. 개념이. 그러면 소비자가 얻는 최대 효용이 얼마냐? 합리적인 어떤 효용이 얼마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이건 뭘 뜻하는 거지? 총효용을 뜻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총효용. 그러면 소비자도 생산자도 마찬가지잖아. 생산자가 만족이 극대화되는, 편익이 극대화되는 총량은 얼마가 되느냐? 총이윤이라고 말하겠죠. 이해되셨죠? 그러면 총효용이 극대화되는 순간은 언제냐?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계 효용이라 답을 하는 거예요. 한계 효용을 찾아주는 겁니다. 이해됐죠? 총이윤이 극대화되는 순간이 언제냐? 이렇게 하면 뭘 찾아줘야 돼? 한계 이윤을 찾아줘야 됩니다. 이걸 이제 계속 입에 붙여야 돼요. 오늘. 이해됐죠? 그래서 보면 총량적 의미의 최소비용 최대 만족 효과, 이거는 수준을 이야기하는 거고, 한계적 의미는 결국 조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지막 순간. 그래서 우리가 한계적 의미를 메모를 하나 해보실까요? 마지막 순간. 마지막 순간. 그러면 이제 이 한계적 의미 총량 극대화의 조건은 다시 앞페이지로 갑니다. 앞페이지로 가서 표를 한번 보십시다. 12페이지.
됐죠? 보시면 이제 효용 극대화가 되어 있잖아요. 여기. 보셨나요? 그럼 효용 극대화되어 있으면 효용이 극대화되는 순간은 어디에 찾아야 된다? 한계 효용. 이윤 극대화는 한계 이윤과 관련돼서. 이렇게 찾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다시 돌아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상대적 의미가 나오는데 아까 말씀드렸지. 희소성이라는 상황 때문에 나는 5가지 욕망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2가지밖에 못한다. 그러면 나는 선택을 2가지를 선택하는 순간 포기하는 것이 발생을 한다. 그러면 이 2가지의 가치는 이 포기한 3가지의 가치와 비교했을 때 크다라고 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 어떤 것과 비교를 했을 때 선택이 있고 포기하는 것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학은 이렇게 효용과 그 다음에 방금 이야기했던 이윤, 이런 편익의 크기, 이런 걸 계산을 할 때 반드시 경제학은 상대값이라는 개념을 활용합니다. 왜냐하면 선택과 포기라는 게 동시에 발생하니까. 이해가 되시죠? 선택과 포기라는 게 동시에 발생하니까. 그래서 여기 나온 대로 상대적 의미는 경제학이 앞으로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하셔야 되는 가장 기본적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걸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선택에는 대가가 따른다. 그런데 이걸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상대 값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구할 거냐라고 하는 건데, 예를 들면 새우깡 한 봉지가 1,000원이다. 그럼 이건 뭐지? 가격이지. 그럼 절대 가격이니까 새우깡 한 봉지에 1,000원이다 말은 절대 가격이니까 이거는 다른 것과 비교한 가치가 아니죠. 그런데 새우깡하고 뭘 비교를 할까요? 홈런볼. 이걸 만약에 비교를 하게 되면 홈런볼이 새우깡에 비해서 가치가 얼마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지? 홈런볼 가격 P 홈에다가 P 새우깡 가격을 기준으로 세우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또 연습해 볼까요? 선택한 가치, 이 선택 가치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선택 가치를 구하고 싶으면 이거는 포기한 것의 가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선택한 가치가 얼마냐 이래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이런 거죠. 오늘 이제 학원에 오셨잖아. 그냥 놀러 갈 수도 있잖아. 휴가를 가는 거. 그러면 내가 지금 현재 공부를 하는 것 가치, 그 다음에 여행을 가는 가치가 있어. 그럼 이 중에서 나는 공부를 선택을 했단 말이지. 그럼 공부한 가치를 구하고 싶어. 그러면 그 기준은 뭐라고? 포기한 걸 기준으로 얘를 구한다고. 그러면 상대값을 표시할 때 어떻게 해야 돼? 여행의 가치 분의 P 공부한 가치가 되는 거죠. 쉽죠? 이게 쉽고 경제학에 전부 다 이걸 그대로 적용하면 되는데 이걸 나중에 가셔가지고 전부 다 군데군데 부분에서 자꾸 암기를 하시는 거예요. 암기를 하시니까 자꾸만 상대값이 어렵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마지막 정리해 봅시다. 편익의 가치를 구하려면, 내가 선택한 편익의 가치를 구하려면 당연히 포기한 걸 전제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포기한 것을 만약 구하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반대로 역으로 바꾸면 되죠. 포기한 것을 하려면 선택한 것의 가치를 기준으로 해서 포기한 걸 계산해 주면 돼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상대값은 꼭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상대적 의미에 보시면 대가분의 선택이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이 대가가 바로 포기한 겁니다. 메모 하나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다가 일반적으로 경제학에서 미시경제에서 우리가 주로 상대값으로 따져야 되는 게 비용분의 편익이에요. 비용분의 편익. 자, 그럼 다시 한번 이야기합시다. 편익의 종류에는 아까 뭐뭐 했었죠? 소비자에게는 효용, 그 다음에 기업에게는 이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편익과 비용 밑으로 내려가서 편익은 선택을 하면 얻는 것과 이런 것이 동시에 발생한다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경제학에서의 편익은 비용은 대표적인 것들이 뭐뭐 있는지 한번 볼까요? 비용은 어떤 거죠? 내가 물건을 소비한 사람의 편익은 뭐라고 했지? 효용. 소비한 사람이 어떤 물건을 샀을 때 지불하는 물건의 가격은 어떻게 되죠? 비용이 되는 거죠.
소비자가 지금 현재 두 재화 중에서 하나를 재화를 선택할 때 얻어지는 X의 효용이 있었겠죠. 그럼 X를 선택하면서 내가 얻어진 효용이니까 포기한 것은 뭐가 되지? Y죠. 이해됐습니까? 생산자는 어떻게 되죠? 생산자의 편익은 뭐예요? 대표적인 이윤인데 생산자는 생산량도 편익이 되죠. 생산자에게 또 편익은 뭐지? 이윤이라고 하는 게 또 있죠. 그러면 이윤은 생산량은 어떻게 돼요? 생산량의 비용은 임금. 그 다음에 우리가 자본재를 구입할 때 지불하는 이자, 렌트비. 그래서 임금이나 이자 같은 거, 이게 바로 이걸 우리가 앞으로 뭐라 부를 거냐면 생산 요소 가격이라고 부를 겁니다. 생산 요소 가격. 자, 메커니즘을 또 하나 기억합시다. 오늘 이거 계속 반복을 할 텐데 생산자가 지금 현재 생산을 하려면 생산 요소가 있습니다. 생산 요소를 가지고 공장이나 기기에 투입을 합니다. 생산 요소를. 그러면 생산에 투입을 하게 되면 생산량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집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개념을 다시 한번 적용해 보면 이 생산 요소는 결국 뭐죠? 희소한 상황, 희소성의 상황이지. 그러면 내가 어떻게 생산할 때 어떻게 해야 돼? 아껴 써야 돼. 노동자들을 어디에다 투입을 할 것인지, 기계를 어디에다 투입을 할 것인지, 토지를 어디에다 사용할 것인지를 내가 선택을 해야 돼요. 선택을 해서 생산에 투입을 하는 거죠. 생산 투입에서 나오는 생산량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뭐지? 생산 극대화라고 하는 게 되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은 편익과 비용을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따로따로 할 것이 아니라 편익과 비용의 사례에 불과하다. 그래서 소비자 이론하고 생산자 이론을 공부하실 때 따로따로 공부하시면 안 된다고요. 동일한 원리가 적용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지만 미시경제의 첫 번째 파악하는 원칙은 첫 번째는 미시경제 경제 주체들의 희소성이 뭔지, 두 번째는 뭘 해야 된다고요? 이들의 각각 편익은 뭔지, 그 다음에 이들의 지금 현재 비용은 뭔지, 그 다음에 이들이 추구하는 경제 원칙은 뭔지, 이걸 가지고 계속 분석을 하시면 된다. 그래서 오늘 이걸 계속 반복을 하실 거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경제 원칙 계속해서 하는 이야기인데, 경제 원칙은 아까 말씀드렸던 게 바로 뭡니까? 아까 인간성은 뭐라고 했지? 이기심. 이기심의 인간은 편익보다는 비용보다는 편익이 크게. 그러면 경제 원칙은 이거죠. 편익을 극대화시키고 비용은 절약해서 최소화시키는 거. 그래서 최소 비용의 최대 편익. 그러면 이걸 지금 이제 실현을 해야 되겠다. 그럼 실현을 하려면 이걸 수량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그냥 간단히 이야기하면 편익이 비용보다 크면 되죠. 수량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그죠? 편익이 비용보다 크면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자면 아까 이제 했던 이야기를 정리하자면 편익과 비용의 차이는 아까 뭐라고 했지? 편익과 비용은 총량으로 표시된다고 했죠. 그러면 총량이 아까 다시 이야기합시다. 소비자의 총량은 아까 뭐였지? 총효용. 그 다음에 생산자의 총량은 뭐가 있지? 총이윤. 그런데 좀 전에 우리가 봤던 것 중에 또 뭐가 있지? 총생산량.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소비자의 총효용. 그 다음에 총비용. 그 다음에 생산자는 또 뭐가 있지? 총생산. 그 다음에 총이윤.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 용어를 계속 입에 붙여야 됩니다. 자, 경제원칙의 기능과 역할은 결국 뭘 하는 거냐. 경제 주체들이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안내서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면 경제학은 규범 경제학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사실은 경제원칙이 뭐가 되는 거죠? 경제 주체들의 규범이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 규범 경제학이 아니라고 하는 말은 100%가 아니라고 하는 말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아까 우리가 희소성이라는 상황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자면 나의 욕망은 아까 몇 가지였지? 5가지. 그런데 욕망 5가지가 있었는데 나의 욕망은 기본적으로 자원보다는 크다.
이게 경제학이 가정하는 희소성. 그러면 나의 욕망은 5가지였어. 그런데 이 중에서 내가 2가지를 선택을 했어. 그러면 3가지를 포기를 했다는 이야기죠.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면 지금 이제 3가지를 포기를 했는데 이 포기한 상황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거는 결국 희소성 때문입니다. 그죠? 그럼 이것 때문에 우리는 뭘 했냐면 선택을 했단 말이지. 내가 포기를 했단 말이에요. 되셨나요? 그 다음에 이제 선택과 포기를 했으면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돼요? 이게 만약에 생산 일 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경제 행위에는 뭐뭐 있었지? 생산, 배분, 교환, 소비. 그런데 한번 봅시다. 요즘에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있지? 유재석 같은 경우에는 한번 보시면 개그맨이잖아요. MC 하잖아요. 또 가끔씩 가다가 그 토요일 하는 방송에 뭘 하게 됩니까? 부캐라고 하는 걸 하게 되죠. 그죠? 그럼 부캐를 하면 가수도 하잖아요. 포기를 뭔가를 하긴 해야 되잖아. 예를 들면 마이클 조던이라고 하는 이제 맹큐 경제학에 나온 마이클 조던이 농구만 잘하는 게 아니고 잔디도 잘 깎아. 그런데 실제적으로 내가 모든 시간을 잔디도 깎고 농구도 하고 이러면 마이클 조던 입장에서는 이득이 큽니까? 아니면 손해를 봅니까? 손해를 봅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잔디 깎는 걸 포기를 하고 내가 지금 현재 농구하는 걸 선택을 해야 되잖아. 그런 논리라고 한다면 유재석도 어떻게 해야 되죠? 포기를 하고 선택을 할 게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할 수 있는 일이 5가지가 있다 칩시다. 그런데 이 중에서 나는 2가지를 선택을 하고 3가지를 포기했다는 이야기야. 이해됐어요? 그럼 나머지 일은 누가 하는 거죠? 집에 막 잔디가 컸는데 이거는 누가 하는 거야? 마이클 조던이 못하면 누가 해야 되죠? 다른 사람이 해야 됩니다. 이걸 뭐라고 하죠? 분업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희소성이라고 하는 이 상황에서 직면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2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합리적 선택을 해야 되고요. 합리적 선택을 하게 되면 당연히 분업이 전제되어 있어야 됩니다. 분업이 전제되어 있어야 됩니다.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선택의 원칙이고 그 다음에 이건 비용을 최소화한다는 이야기고 여기에서 역할은 선택과 포기를 하게 되면 분업의 이득이 생긴다는 요 논리로 간다는 거. 이거 다시 한번 흐름을 잡아두시기 바랍니다. 되셨나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해야 될 이야기는 과연 그러면 선택을 잘했는지 못했는지 이걸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평가 내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이제 판단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지? 기준이 필요합니다. 용어가. 여기에서 나오는 그 유명한 기준이 바로 뭐냐? 기회비용입니다. 기회비용. 기회비용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내가 5가지 일을 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2가지만 선택하고 3가지 포기를 했다. 그러면 당연히 2가지를 선택한 가치가 2가지를 선택한 이 가치가 3가지 일의 가치보다 커야 되는 거죠. 이해됐나요? 그런데 경제학은 희한하게도 비용만 한번 계산해 보자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쪽이 지금 2가지 선택한 가치니까 이게 뭐지? 편익이죠. P3는 뭐가 되죠? 3가지는 포기한 거잖아. 포기한 거니까 이게 바로 뭡니까? 비용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됐어요? 그러면 이걸 상대값으로 표현하게 되면 비용으로 표현하게 되면 상대값을 어떻게 표현하면 됩니까? P3 그죠? P2가 됩니다. 그런데 이걸 만약에 편익으로 표시를 하게 되면 상대값을 표시하게 되면 2가지 선택한 가치 3가지 포기한 것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기회비용의 개념은 뭐예요? 기회비용의 개념은 기본적으로 포기한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포기한 것을 이야기하니까 기회비용은 어떻게 표시해야 돼? 이렇게 표시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이렇게 표시를 해야 됩니까? 당연히 비용으로 표시해야 되겠죠. 이걸로 표시를 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상대값을 표시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기회비용은 일단 의미를 따집시다. 내가 선택을 할 때 포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포기한 것은 소비자들이 그런 거예요. 소비자들은 어떻게 하죠? X와 Y 2가지 재화를 선택을 할 때 내가 X 재화를 선택하게 되면 포기한 재화는 Y 재화가 되죠. 생산자가 X라는 재화와 Y라는 재화 2가지를 생산을 하는데
X라는 재화를 생산하게 되면 Y라는 재화의 생산을 포기한 것이 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기회비용은 뭐라고요? 포기한 것을 표현합니다. 그럼 이쪽이 포기한 것이고 이쪽은 내가 선택한 소비 내지는 생산물이야. 그럼 이걸 기회비용을 표시하려면 기본적으로 뭐로 표시해야 돼? 그렇죠. Y로 표시를 하고 포기한 것을 표시하려면 X, Y로 표시가 돼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뭡니까? 선택한 것이고 이거는 뭐지? 포기한 것이다. 상대값.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포기한 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포기하는 가운데 들어가는 실제 비용도 있습니다. 이걸 합해서 우리는 뭐라 부르냐? 기회비용이라 부른다. 자, 그래서 기회비용은 첫 번째 개념. 여기 나온 대로 선택을 하면 포기하는 것, 발생하는 관계. 이 관계에서 발생하는 포기하는 비용. 포기한 것을 이야기를 한다. 기회비용을 어떻게 계산해야 되느냐. 이 계산 문제가 이제 한 번씩 나오는데 일단은 기회비용은 아까 포기한 것 중에서 가장 큰 가치를 갖는 것, 이게 기회비용이 됩니다. 아까 5가지 일을 중에서 내가 가장 이제 편익이 높은 것, 그 높은 걸 A라 하고 그 다음에 B라 하고 C라고 하고 D라고 한다면 내가 이걸 선택을 했다면 얘가 뭐가 되는 거죠? 기회비용이 된다 그 말이에요. 가장 큰 것.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여기 나온 대로 기회비용은 선택으로서 포기해야 되는 것 중에 대가의 최선의 것, 이걸 이야기하는 거고요. 실제 우리가 계산을 할 때는 이렇게 나옵니다. 실제 지출 비용, 그 다음에 선택에 따라 포기하는 편익, 이렇게 나옵니다. 실제 지출 비용은 명시적 비용, 회계적 비용을 이야기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선택에 따른 것은 수입과 암묵적 비용이라고 하는데 명시적 비용은 이런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너 돈 얼마나 벌었니? 얼마나 벌었니? 이렇게 물어봤는데 돈을 나 올해 5천만 원 벌었어. 그런데 5천만 원 벌어서 여기에는 포기한 것도 포함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경제적 학자들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포기한 것은 전혀 장부에 기록하지 않아요. 이게 뭐죠? 회계학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눈에 드러나는 것, 보이는 것, 여기에 따라서 계산하는 것, 이걸 우리가 회계비용, 명시적 비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건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상대값이다. 회계적 계산법은 절대적 가치로 계산하는 거고요. 경제학은 상대적 가치로 계산하는 거다. 그 상대적 가치를 우리가 연습하는 개념이 바로 뭐냐? 기회비용이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합리적 선택을 할 때 경제학의 뭐 사례를 하나 들어볼까요? 이중우 교수 책에 이제 보면 사례 중에 이겁니다. 내가 일주일 뒤에 나는 테니스를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이 사람은 테니스 치는 걸 제일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영화 관람을 좋아하는데 일단은 테니스를 치려고 했는데 비가 온다는 예보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영화 관람을 일단 예매를 해놨습니다. 일주일 전에. 그런데 일요일이 되었을 때 날씨가 맑아요. 그러면 경제적인 합리적 주체는 날씨가 맑으니까 영화를 보러 가야 됩니까? 테니스 치러 가야 됩니까? 테니스 치러 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경제 주체는. 왜냐하면 이쪽이 효용이 더 크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서 이걸 판단할 때 뭘 가지고 판단하셔야 되냐면 일주일 전 예매라고 하는 건 이걸 판단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매몰 비용은 이 매몰 비용이라는 개념은 시점적으로 시간적으로는 과거입니다. 과거. 현재 판단하는 게 아니라고. 과거의 합리적이라 생각해서 내가 투입한 비용이라고. 그러니까 이건 이미 흘러간 시간이죠. 과거. 이게 매몰 비용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매몰 비용의 특징은 뭐냐. 회수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회수할 수가 없다. 그래서 매몰 비용에서 꼭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거는 매몰 비용은 경제학 책에 보면 시간은 잘 이야기를 안 하거든요. 시간 이미 지출했다는 거. 과거죠. 과거.
그래서 의사결정 과정에서 과거의 비용이기 때문에 이 매몰 비용 같은 경우에는 기회비용이 제로가 됩니다. 왜? 현재 판단할 때는 아무 비용이 없어. 현재 판단 제로잖아. 회수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계산법이 어떻게 되죠? 선택할 수 있는 게 제로니까 기회비용도 제로가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과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합리적 선택은 시점이 언제다? 현재다. 자, 그 다음에 호텔에서 월 500만 원을 받는 셰프 A가 자신의 레스토랑을 운영하면서 합리적 선택인가 돼 있는데, 아까 이제 이거는 뭘 비교로 하셔야 되냐면 회계적 이윤, 회계적 비용, 그 다음에 경제적 비용, 경제적 이윤을 비교로 하셔야 됩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명시적으로 이렇게 쭉 설명이 되어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건 전부 다 회계적인 어떤 계산법입니다. 그래서 수입을 보니까 총 3억을 수입을 얻었고요. 비용을 보니까 회계적으로 2억 5천만 원 얻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이 지금 현재 선택을 하면서 포기한 것이 여기는 반영이 안 됐어요. 반영이 회계적으로 반영이 안 되니까 이걸 뭐라 부르지? 암묵적이라 부르는 겁니다. 회계적으로 반영이 명시적으로 안 보이니까 암묵적이라 부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포기한 게 얼마인지 한번 찾아보면 호텔에서 월 500만 원을 받는다고 했으니까 이 사람의 1년의 연봉은 얼마죠? 6천입니다. 그러면 회계적 비용, 명시적 비용 2억 5천에다가 이 사람이 포기한 것 얼마를 더해줘야 되지? 6천을 더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총 지금 현재 비용이 얼마가 된 거죠? 3억 1천이 되는 거죠. 편익은 3억이 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천이 되잖아요. 마이너스 1천이 되니까 총량은 당연히 합리적 선택이 될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해가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방금 다시 이야기했던 거, 희소성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문제 이야기한다. 희소성은 첫 번째 뭐지? 선택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 두 번째, 분업을 결국 가져온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두 번째로 해야 할 이야기는 우리가 지금 현재 합리적인 경제 활동을 위해서는 분업을 해야 된다. 이게 그 다음 주제입니다. 그럼 왜 분업해야 되는데? 이득이 더 크니까. 그게 바로 합리적이니까. 이해되셨죠? 자, 그럼 잠시 쉬었다가 이 분업과 교환의 이득을 하도록 합시다.